오늘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는데요.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또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드는 재원 1조 5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고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부분이 아마 소득 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냐일 텐데요. 예. 소득 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대비 올해 3월과 4월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본격화된 다음에 그 피해를 보겠다는 건데요. 방과후 교사처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아니면 10월, 11월 소득 이걸 대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가면은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또한 고용부는 건강보험료 기준만 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급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자의 연소득, 연매출 기준을 또 추가했고 카드 매출 등 자영업자의 매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뭐 방문교사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도 아이들이 방문교사와 함께 네. 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니까 한 달 좀 쉬자고 하셨더니 너무 많은 일거리가 지금 줄어서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뭐 방문교사뿐만이 아니고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네. 50만 원씩 3개월분.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네. 근데 이분들은 이거 받고 또 국가에서 주는 것도 다 받게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 사업이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 여기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체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국판 뉴딜 이것도 따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뉴딜과는 다르게 디지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겪게 될 비대면 예. 그런 사회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2인 가구니까 60만 원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자발적 기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기자들과의 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일부 뭐 기자가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놓고 관제 기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질문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제 기부 등을 운운하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부는 기부를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있고 자발적인 방식의 기부를 추진 중이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 또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모이려 하는 것 같다며 관제 기부라고 얘기하며 죄를 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제 기부가 뭡니까? 관이 시켜서 얼마씩 해라 예. 뭐 이런 거죠 사실. 정부가 시켰나요? 안 시켰죠. 예. 네. 이동영 작가도 기부를 다 한다고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50%만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바꾸셨습니까? 그 100%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받아서 쓰는 게 더 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몇 계셔서 네. 반은 쓰고 반은 기부하기로. 근데 아까 우리가 고용안정지원금이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이제 고용안정지원금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돈이 아까처럼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네. 그러니까 써도 사실은 뭐 그렇죠. 나라 살림에 도움되는 거고. 내수를 살리는 거고 기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부를 해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얼마씩 기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기부는 선택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관제 기부 논란이 뭐 통합당을 비롯해서 뭐 보수 언론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특히 또 뭐 공무원들이 기부를 한다 안 한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네. 박근혜 그걸 뭐 기자는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3인 가운데 다 쓰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역 경제가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요즘에 동네 식당 메뉴가 뭔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받은 바로 쓰려고. 네. 예. 80만 원? 그렇습니다. 3인 가구이기 때문에 80만 원입니다. 예, 거기 한 20만 원 더 얹어서 100만 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했습니다. 딱 과반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고요. 전해철 의원은 72표, 정성호 의원이 9표를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전해철 의원이 꽤 많이 얻었고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너무 표가 적게 얻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양강 구도로 흐르다 보니까 예. 뭐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쏠림 현상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태년 원내대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정견 발표를 쭉 들어보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더 절박한 그런 심경을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지난 이인영 원내대표와 겨뤘을 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정표도 작용했겠고. 그렇습니다. 재수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는 이만큼 절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이번에는 정말 절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양강 싸움으로 흐르면서 표심이 몰렸다고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이 너무 표를 작게 받았는데 네. 뭐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협치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반 전략 실패가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 협치 얘기보다는 이 180석을 만들어준 그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 안고 어떻게 개혁을 하고 정책을 펼칠 것인지 거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야당 협치를 얘기하면서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네. 부각시켰단 말이죠. 야당의 고난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거나 뭐 어떤 사안을 볼 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태년 전해철 의원과는 다르게 야당 얘기를 먼저 하면서 부각이 됐어요.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더 불리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 관련 권리당원 투표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내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예.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온라인상에서는 합당 찬반 양론이 펼쳐지고 있는데 합당에 찬성한 쪽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당을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만큼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시민당을 친여권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서 국회 장애를 높여야 한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합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합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그럼 합당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좀 상황 보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지금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합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과 한국당이 바로 합치기에는 글쎄요.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합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합친다면 그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합치면 상관이 없고 합치지 않고 예, 꼼수를 나눠지면 부린다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렸네요.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이잖아요. 네네. 뭐 국민의당과 합치든 아니면 무소속을 데리고 오든 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꼼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국회 운영상 다른 또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런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이 또 한 번 그런 수를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렇게 다만 된다면.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다 보면은 이제 그 정당 보조금을 거액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또 배출할 수 있고. 네. 그런 유혹은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내일 새로운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재철 통합당 현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심원혜 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을 40만 원씩 뿌려댔고 코로나 지원금을 4월 말부터 신청하라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고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50% 잡은 걸 선거 때 70% 다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며 현금 살포 때문에 졌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원내대표가 현금 살포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야당이 왜 이번 총선에서 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반성이 없다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선거 끝난 다음에 왜 졌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지도 체제를 누굴 모셔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게 순리인데 그게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보수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토론회는 사실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이 며칠 전에 토론회를 열어서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먼저 할 일을 무소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통합당 자체가 지금 뭔가 사실상 그 유권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대국민 사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그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려서 지금 아마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 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알맹이가 빠진 사과다. 편법 사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 언론은 박수치는 사설을 많이 했던데요. 특히 중앙일보 사설은 너무 잘한 것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이. 중앙일보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기자들을 부릅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사과를 하고 90도 인사를 하면 밖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제 항의를 했습니까?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직접 가서 만나든가 이런 뭔가 행동이 있어야지 실천이 있어야지 말로만 선언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이런 대국민 사과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어떤 일을 잘못해서 사과했다 이게 아니고 사과만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맞습니다. 비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대 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때 선대 회장들 또 삼성그룹이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면 중앙일보에서 계속 그 사과를 너무 잘했다든가 삼성의 잘못을 덮어주는 기사를 계속 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국내 200대 기업의 CEO의 1인당 평균 보수가 6억 8천만 원이다.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조직개발 전문업체가 국내 200대 기업의 CEO, 임원, 직원 보수 격차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200대 기업이 CEO 급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4,464억 원이었습니다. 사내이사 649명에게 지급한 평균 보수액이 6억 8,783만 원이었는데 임원급에게 준 전체 보수액이 2조 662억 원으로 임원 7,189명의 1인당 받는 급여가 3억 5,698만 원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봤더니 직원보다 8.7배가 더 많고 CEO 보수는 임원급보다는 CEO 보수가 1.9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는 직원보다 3.8배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새 전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받아가네요.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이라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해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휴 기간 용인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죠. 등교를 앞두고 있고 생활 방역 체제 전환 이후 사람들의 접촉도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전문가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용인 66번째 확진자에 대한 우려와 여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사례도 원인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을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걸린지 모르겠는데 확진은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될 만한 분들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고, 또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연휴 기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현실로 드러난 상황이라 조금 저희가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또 굉장히 젊은 분이어서 사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더라고요. 여러 곳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은 증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증상일 때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대처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문가들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못했다가 이제 그런 병의 발병 양상들이 확인되면서 그러니까 아주 초기 또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한 2, 3일 전부터 이제 감염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본인도 이제 자각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조용한 전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방역하기도 상당히 힘든 거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힘든 부분이어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지난번 부산에서 벌어진 것처럼 이 다중이용시설 한 500명 그때 그 클럽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감염 경로를 당국이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를 또 전수조사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새 명단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다 작성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겠죠. 일부 본인의 방문 자체를 이제 알리기가 좀 꺼리는 분들 같으면 또 이제 다른 사람 이름 적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다중이용 시설, 특히 이제 유흥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가 이제 난항을 겪는 이제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확진자가 여러 군데 클럽을 다녔는데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성소수자들이 자주 다니던 클럽이다. 본인이 오늘 SNS 얘기는 뭐 호기심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동선 공개로 나타났기 때문에 혹시 접촉자나 우려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검사받기를 꺼려한다든가 혹은 뭐 지난번 신천지처럼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긴 한데 이게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클럽이냐 아니냐 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언론에서 주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이제 역학조사 이런 데 방해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자체를 오히려 꺼내지 않았던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언론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쓰면은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게 되니까 아마 썼겠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어떻든 간에 그냥 클럽을 다녀왔고 클럽 이름만 공개해도 사실은 이제 자기가 그런 데 노출돼서 접촉했을 것 같은 분들한테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 그런 분 중에서 증상 발생하면 1339 연락해서 바로 이제 진단체계로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부각을 좀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처럼 클럽에나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이죠.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뭐 신분증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쓸 수도 있어서 사실 더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본인이 그냥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한 밀접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뭔가 이제 뭐 음주를 하면서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혹시라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밀하게 모여서 접촉을 하게 되면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장소여서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어서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형태로 되면서 뭐 직장에도 대부분 다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시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수업을 등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된다면 이게 그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그분들이 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계약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뭐 에어컨 틀면 안 된다, 뭐 선풍기도 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기류의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감염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침방울이나 이런 게 좀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에서 여러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안 틀고 생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환기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창문을 몇 개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희석이 되는 형태로 가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 중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 시간에 달렸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도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요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도 KF94 마스크를 많이 선호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예. KF94는 워낙에는 이제 그 환자들을 직접 특히 확진 환자를 직접 이제 만날 때 쓰도록 고안돼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 사실은 워낙 이제 뭐 초미세먼지 때문에 쓰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필터가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이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폐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KF94 마스크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계속 그거 쓰고 밖에서 놀았는데 쓰면 안 되겠군요. 운동. 네, 그래서 그 장기간 하거나 또 과격한 운동을 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밀집되지 않게 운동을 이제 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좀 밀집하지 않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필터 수준이 낮은 거로 해야 되고 또는 너무 장시간 과도한 운동은 이제 마스크 쓴 상황에 절대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황금 연휴를 계속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잠복기가 있을 테니까 이 황금 연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없었냐 언제쯤 판단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조금씩 환자들이 보통은 이제 평균 잠복기가 5일 정도 되니까요. 예.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발생을 할 텐데 환자들도 증상이 초기에는 잘 본인 스스로 자각을 못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만약에 환자 발생하면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총선 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좀 어쨌든 걱정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늘 전문가분들이 언제든 다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고 약간의 어떤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뭐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만큼이나 쉽지는 않은 게 예.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2m 이상 거리 두는 상황들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식당을 가도 사실 그 조건 하기 힘들고 직장 출근해도 그 조건 만들기 힘든 상황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적인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도 바뀌어야 되고 회사의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 또는 공동체 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문화 자체를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는데 많은 시간들이 또 투여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방역 당국은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뭐 나름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일단 어느 정도의 환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감수하고 가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환자들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제 진단도 조기 진단하고 조기 격리하는 부분들, 또한 혹시라도 환자가 이제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서 병상을 준비하는 부분들, 또 의료진들을 조금 지금 좀 쉬지만 의료진들 피로도를 느끼지 않게끔 계속 그런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을 더 힘들게 지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문자로 9214님 회원가입 앱 설치했습니다. 이동영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네요. 하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은 5월 11일 이후로 일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듣고 와서 3부 계속 이어가죠.